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뭔가 낯설었다. 분명히 내가 매일 보는 천장인데 어쩐지 오늘은 그 무늬가 달라 보였다. 작은 균열이 하나 나 있던 게 전날까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집이 20년도 넘었으니 금이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내 시선을 잡아끄는 게 묘했다. 마치 거기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근거 없는 기분. 괜히 소름이 끼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어젯밤 분명히 식탁 위에 올려둔 안경이 제자리에 없었다. 안경은 내 생활의 일부라서 늘 같은 자리에 둔다. 찾다가 못 찾으면 하루 종일 불편해지니까 습관처럼 놓는 자리인데 그게 사라져 있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혹시 어젯밤 피곤해서 다른 데 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음이 괜히 불편해졌다. 문득 며칠 전부터 느끼던 기묘한 변화가 떠올랐다. 현관문 앞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날도 있었고 새벽에 거실 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리던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바람 소리겠지. 옆집 사람이 늦게 들어왔나 보지 하고 넘겼는데 오늘은 다르게 다가왔다. 내 물건이 사라진 건 그냥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누가 드나든 걸까? 이런 얘기를 하면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아내도 이상하다고 했었다. 냉장고 속 반찬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나는 그때도 웃어넘겼다. 나이가 드니 건망증이 심해져서 그렇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만큼은 웃어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다. 집안을 훑어보듯 찍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 기록이라도 남겨둬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안경이 없어졌어. 분명히 어제 식탁 위에 뒀는데. 또, 당신 요즘 왜 그래? 어제도 양말 없다고 난리더니 결국 세탁기 안에서 나왔잖아. 이번엔 진짜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기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불길한 기분. 그날 저녁 나는 몰래 인터넷에서 작은 CCTV 카메라를 주문했다. 혹시라도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카메라를 현관과 거실에 설치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카메라를 괜히 달았나 싶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새벽 2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움직임 감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거실 불빛은 꺼져 있었는데 창문 쪽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분명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같았다. 자세는 흐릿했지만 익숙한 체형. 나는 눈을 비볐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생각. 혹시 우리 아들? 그 순간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따로 나가서 산다. 집 열쇠도 예전에 다 돌려받았다. 그런데 왜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온 거지? 다음 날 나는 아들을 불렀다. 혹시 우리 집에 온 적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요즘 바빠서 집 근처에도 안 갔는데. 정말이야? 아니 아버지, 대체 왜 그래? 요즘 자꾸 의심하고 그러잖아. 나도 기분 나빠. 아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며칠 뒤 또다시 카메라의 움직임이 잡혔다. 이번에는 더 뚜렷했다. 나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다. 거실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로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낯선 기색이 가득했다. 마치 다른 사람인 듯 무표정하고 차갑고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왜 몰래 들어오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아내까지 충격받을까봐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잡아야 한다. 카메라로만 보지 말고 눈앞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러 불을 끄고 소파 뒤에 숨어 기다렸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때 현관 키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낮게 열리는 문틈 사이로 아들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익숙한 모습인데 익숙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활기차게 걷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 들었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건 집에 있던 오래된 장식품, 은으로 된 작은 주머니였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서 아내가 아끼던 물건이었다. 아들이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아들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뒤돌아봤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다. 아버지, 왜 거짓말했어? 왜 몰래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 아니, 그게... 아들은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렸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새벽마다 들어온 거. 아버지, 오해예요? 진짜 사정이 있어서. 사정? 도둑질에 무슨 사정이 있어? 내가 내 자식이 맞냐?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순간 아내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이놈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고 있었어. 아내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울상이 되어 있었다. 엄마, 나 진짜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대체 왜 이 시간에 몰래 들어와서? 아들은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나듯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뒤통수를 때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돈이 필요한 걸까? 어디서 빚이라도 졌나? 아니면 정말 나쁜 길에 빠진 건가? 다음 날 나는 아들을 다시 불렀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다. 점점 불안해졌다. 며칠 뒤 집 근처에서 아들을 우연히 마주쳤다. 눈밑이 퀭하고 수척한 모습이었다. 나는 다그쳤다. 야,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랬어? 아버지,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큰 잘못 저질렀지? 경찰이 오기 전에 나한테만이라도 털어놔라. 내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잇따랐다. 현관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현금 몇십만 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 겉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봉투. 이번에도 현금이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설마 우리 아들이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닐까? 그래서 훔친 돈을 집에 두고 간 게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내는 봉투를 보더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괜히 아들이 연루되면 더 큰일이 돼. 그럼 당신은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나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그가 이미 위험한 길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또다시 카메라 알림이 울렸다. 이번엔 아들이 아니었다. 화면에 찍힌 건 낯선 남자였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거실을 뒤적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본 게 다 아들이 아니었던 건가? 아니면 아들과 이자가 한통속인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만 남았다. 경찰은 잠시 영상을 보더니 말했다. 근데 이 사람 집 안 구조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에 전율했다. 집안을 훤히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아니면 아들이 데려온 사람. 의심은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 며칠 후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얼굴은 한층 더 지쳐 있었고 눈빛은 절박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대체 뭔데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된 거냐? 그게 사실은. 아들이 입을 떼려는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마시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전화는 곧 끊겼다. 나는 핏기가 가셨다. 이건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우리 가족을 휘감고 있었다. 아들은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제발 지금은 묻지 마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떠나버렸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아내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여보, 이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경찰에 제대로 말해야 해. 아직은 안 돼.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 우리 아들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다. CCTV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다. 그 화면 안에 답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내가 아들을 봤다고 확신했던 장면. 다시 돌려보니 어딘가 어색했다. 분명 체격이나 걸음걸이는 아들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흐려졌다. 그런데 내 눈은 처음부터 아들이라고 단정해버렸던 것이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착각한 걸까? 그런데도 그날 불 켰을 때 마주쳤던 건 분명 아들이었다. 아들이 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었다. 혼란이 깊어지는 와중에 또다시 현관 앞에 봉투가 놓였다.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낯선 약봉지였다. 이름도 없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건 마약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내는 겁에 질렸다. 이제 알겠지? 아들이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누가 일부러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 수도 있어. 그게 더 끔찍하잖아. 왜 하필 우리 가족인데? 그때였다. 전화벨이 또 울렸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다. 받아보니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봉투 잘 받았지?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거요.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신들 손에 달려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 친구 집, 직장 근처, 아는 카페까지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늦은 밤 낡은 오피스텔 앞에서 아들을 발견했다.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축 늘어진 어깨에 초라한 모습.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이게 뭐야? 집 앞에 봉투 약 같은 거. 그게 다 뭐냐? 아버지, 제발 지금은. 아들은 필사적으로 말을 아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너 경찰에 가야 돼. 지금이라도 불면 봐줄지도 몰라.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니라.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검은 모자를 쓴 사내 둘이 나타났다. 눈빛이 매서웠다. 야, 여기 있었네. 아들은 겁에 질려 내 손을 뿌리쳤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여기 오시면 안 됐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내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쌌다. 당신들 뭐야? 우리 아들한테 뭘 원해?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가족은 모르는 게 나아. 그냥 데려가면 돼. 나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정말로 아들이 뭔가 범죄에 휘말린 건가?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눈빛.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다가오는 걸 본 사내들이 욕을 내뱉으며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긴장감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가 진실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받아. 아버지,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알았어요. 곧 갈게요. 나는 다급히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발 이번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는 나를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의 말을 들은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참고인이라니 그럼 피의자가 따로 있다는 건가? 그런데 왜 우리 집을 들락거린 거지? 왜 봉투와 약 같은 게 우리 앞에 나타난 거지? 나는 경찰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아들이 왜 연루된 겁니까? 그건 수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그 한마디에 나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는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붙였다. 집안을 뒤지는 걸 목격했을 때도, 그가 거짓말했을 때도 다 내 눈엔 도둑질 같고 범죄 같았다. 그런데 피해자라니.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경찰 말이 우리 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대. 아내는 눈가를 붉히며 내 어깨를 쳤다.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내가 본 게 있는데. 본 게 있으면 뭐해? 당신 눈이 늘 옳았던 것도 아니잖아. 요즘 자꾸 잃어버리고 착각하는 일도 많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맞다. 나는 요즘 사소한 것도 잘 잊고 없는 걸 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수십 번은 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보면 볼수록 내가 아들이라고 단정지었던 순간이 흐릿하게만 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체격만 비슷했다. 혹시 정말로 내가 아들을 의심한 게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걸렸다. 왜 아들이 그날 주머니를 들고 있었는지, 왜 아무 설명도 하지 못했는지. 며칠 뒤 아들이 먼저 집에 찾아왔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결심한 눈빛이었다. 아버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숨을 죽였다. 사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들어온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 건강. 아버지는 모르셨죠? 병원에 다녀온 것도 숨겼잖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아내가 건강 문제를. 아들은 이어 말했다. 엄마가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숨기셨어요. 약봉지는 사실 제가 병원에서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안 적혀 있었던 건 지인이 도와주신 거라 정식 절차를 밟은 게 아니어서.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미안해. 나 사실 몇 달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어.
근데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괜히 더 불안하게 할까봐.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모든 의심과 분노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내가 아들을 몰아세웠던 건 사실 아내를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럼 그 새벽마다 온 건 엄마 약 챙기려고요. 직접 가져다 드리려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눈치채실까봐 몰래 들어온 거예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내가 본 건 전부 사실이었지만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였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 CCTV에 찍힌 그 낯선 사내들은 뭐냐? 경찰에서 말한 건 또 뭐고? 아들은 눈빛이 굳어졌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엄마 얘기랑은 별개예요. 사실 제가 요즘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우린 동시에 몸을 굳혔다. 인터폰 화면에 잡힌 건 낯선 남자였다. 검은 모자, 차가운 눈빛. CCTV에 찍혔던 그 인물. 아내는 겁에 질려 속삭였다. 저 사람, 그날 화면에 나오던 사람 맞지?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저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제야 겨우 아들의 진심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인터폰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열어. 숨길수록 더 위험해진다. 아내가 내 손을 움켜쥐었다.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엄마 제가 나갈게요. 이제는 더 숨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현관 앞에 선 남자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나가야 해요. 뭔 소리냐? 지금 밖에 있는 놈들이 누군데 내가 왜 나가? 아버지, 제가 빚을 진 게 있어요. 하지만 그 빚은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빚? 무슨 빚을 졌다는 거야? 엄마 치료 때문에 필요했던 돈이었어요.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었잖아요. 정식으로 빌릴 방법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택했어요. 사채였어요. 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사채업자라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그냥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엔 다른 일까지 시키기 시작했어요. 심부름, 배달 점점 위험해졌어요. 아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집에 와서 주머니 뒤지던 것도, 봉투 두고 간 것도. 맞아요. 그 사람들이 시킨 거였어요. 우리 집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안 시켰다면 더 큰일이 날까봐 그냥 맡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셨을 때 도둑질처럼 보였던 거죠. 나는 숨이 막혔다. 아들의 행동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들이 우리 집을 범죄에 끌어들였다는 거냐? 내가 왜 그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아버지, 경찰에 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도 위험해질 거예요. 현관 너머의 남자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시간 없어. 빨리 안 열어. 노크 소리까지 점점 세졌다. 아내는 떨며 속삭였다. 여보, 어떻게 우리 집 문까지 두드리잖아. 나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부를까? 하지만 아들은 필사적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경찰 부르면 끝이에요. 아버지 이번만은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나는 아들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기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각오가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아들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갈게요. 대신 부모님은 절대 끌어들이지 마. 현관을 열자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잡아 끌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놔라. 내 아들한테서 손 떼라. 하지만 남자는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노인네 모르는 게 약이야. 괜히 끼어들면 같이 다친다.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나를 막았다. 아버지,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다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관문은 닫혔다. 나는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다. 아내가 오열하며 내 어깨에 매달렸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들 저 사람들한테 끌려갔잖아. 가만히 있을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 아들이 하지 말라잖아. 그러다 진짜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면 그때도 손 놓고 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안은 갈기갈기 찢겼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상황은 달랐을까? 그날 밤 나는 CCTV를 다시 돌려봤다.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화면 속에는 이상한 장면이 잡혀 있었다. 아들이 나가기 직전 현관 앞에 선 남자의 손목. 잠시 드러난 문신이 눈에 들어왔다. 번개 모양과 숫자 47.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지역을 장악한 폭력 조직의 상징이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런 조직이랑 얽혀 있는 건가?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조심스레 받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히 경찰 부르면 아들 못 본다. 단 하루 줄게.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는 거야? 돈이냐? 알면 됐어. 전화는 뚝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부들부들 떨며 내려놓았다. 결국 목적은 돈이었다. 아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에 큰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내는 눈물로 말했다. 여보, 어떻게든 해야 돼. 우리 아들 저대로 두면.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은행을 전전했다. 적금을 깨고 카드를 긁어도 액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제 아드님이 어떤 무리와 함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협박받고 계십니까? 나는 순간 망설였다. 신고하면 아들이 위험해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예.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안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조직,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적하던 집단입니다. 아드님은 오히려 피해자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해자. 또 그 단어였다. 그렇다면 내가 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들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던 걸까?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다. 얼굴은 피투성이에 가까웠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 엄마 병원비 때문에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지, 저 경찰에 가야 할까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같이 가자.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현관 밖에서는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무언가 둔탁한 소리, 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아버지, 엄마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경찰에 갈지도 모른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현관 너머에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고 있었다. 아내가 비명을 삼켰다. 여보, 저 소리 문 따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본능적으로 소파 뒤에 있던 오래된 골프채를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문을 노려봤다. 아버지, 엄마 저 사람들 절대 장난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올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잘못했든 아니든 넌 내 아들이다.
내 눈앞에서 끌려가는 꼴은 못 본다. 쾅! 하고 강한 충격음이 울렸다. 현관문이 버티지 못하고 흔들렸다. 곧이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좋게 말할 때 열어. 시간 끌수록 내 새끼만 더 다쳐. 아내는 울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제발 경찰에 전화해 여보. 지금이라도 불러야 해.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하지만 신호가 가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 셋이 들이닥쳤다. 검은 모자를 쓴 그 남자, 그리고 2명의 건장한 사내가 거칠게 들어왔다. 이 늙은이 또 경찰 부를 생각했지. 나는 본능적으로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 안 둔다. 사내가 에스피탁 웃었다. 허세 부리지 마. 내 아들은 이미 우리 손바닥 아니야. 빚 갚을 생각이나 하지. 아들이 그들 앞에 섰다. 돈은 제가 알아서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알아서. 내가 무슨 수로? 경찰에 찔러 넣을 거지. 순간 사내가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나는 눈이 돌아가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리며 사내가 고개를 획 젖혔다. 늙은이 주제에 나머지 둘이 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운 좋은 줄 알아. 이 늙은이 내 아들이 더 고생할 거야. 그들은 아들을 노려보다 그대로 도망쳤다.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아내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경찰은 나와 아들의 진술을 들은 뒤 단호히 말했다.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이젠 더 숨을 수 없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는 망설였다. 경찰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건 알겠지만 동시에 아들이 모든 걸 털어놔야 한다는 의미였다. 아들아, 이제는 말해야 한다. 우리가 다 같이 짊어지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엄마 치료비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놈들이 점점 다른 걸 시켰어요. 배달, 심부름, 계좌 대여전은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범죄였어요. 경찰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맞습니다. 그 집단은 이미 불법 금융, 마약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아드님은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지금은 강제로 끌려다니는 상태로 보여요. 하지만 증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잘못은 잘못대로 벌을 받더라도 숨지 말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뿐이야. 진실을 말하는 거다. 아들은 눈에 눈물을 고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경찰이 떠나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아들이 앞으로 받을 재판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적어도 지켜낼 수는 있어.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날 밤 아들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사실 제가 CCTV에 찍혔을 때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왜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저를 더 이상 아들로 보지 않으실까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어떤 짓을 했든 넌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안 변한다.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도 아내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2시 집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받아보니 낮고 낯선 목소리. 경찰 불러서 다 해결될 것 같지? 이제 시작이야. 넌 내 아들을 지켜낼 수 없을 거다. 뚝. 전화는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섰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전화벨 소리 이후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아내는 불안에 떨며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건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거다. 그날 아침 경찰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형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이 움직임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보호 조치로 안전가옥에 옮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망설였다. 저 그냥 도망치듯 숨어도 되는 건가요? 제 잘못도 있는데. 형사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죄도 갚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들었지? 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우린 같이 가자. 짐을 챙기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집 앞에서 차가 급히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검은 승합차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저 사람들이야. 경찰이 급히 무전을 날렸다. 이쪽 위치 확인. 지원 요청한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이미 현관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문 열어. 오늘로 끝장이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려 했다. 제가 나갈게요. 더는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수 없어요. 나는 그를 붙잡았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지금 나가면 넌 다시 끌려간다. 이건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하는 거야. 경찰 2명이 현관 앞에서 방패를 들고 서며 외쳤다. 멈춰. 경찰이다. 그러자 바깥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 경찰, 너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순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한 놈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잡고 있던 골프채를 휘둘렀다. 쾅! 맞은 놈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경찰이 빠르게 제압에 들어갔지만 동시에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아들은 눈이 돌아간 듯 소리쳤다. 그만해. 나한테만 뭐든 해.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 그 순간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원 경찰차가 들이닥친 것이었다. 조직원들이 당황한 듯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빼. 오늘은 물러난다. 몇 놈은 창문을 깨고 도망쳤고 몇 명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모든 게 잠잠해진 뒤 집안은 폐허 같았다. 부서진 유리, 엎어진 가구,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 아내는 여전히 떨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살았어, 우리 아들 살았어. 형사가 다가와 무겁게 말했다. 오늘 일로 확실해졌습니다. 아드님은 조직의 주요 표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법적으로 잡아들이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 안 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게요. 경찰에 협조하겠습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앞으로 험한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밤이 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아들은 내 옆에서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 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오늘 보여주신 거,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신 거, 그게 저한테 제일 큰 힘이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됐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는다. 그게 다다. 아들은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엔 두려움 대신 안도와 결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본 나는 또 한 번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멀리 골목 어귀, 불빛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내 아들, 내 가족은 내가 끝까지 지켜낸다. 며칠 후 우리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낯선 벽지 냄새가 나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긴장된 얼굴이었고 아들은 매일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봤다. 저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에도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돌아와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오늘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증언만 제대로 해주면 조직의 윗선까지 잡을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품이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남들 다 잘 사는 나이에 저는 이런 꼴인데.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단호히 말했다. 부끄러운 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도망치는 놈들이지. 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 하고 있잖아. 그게 다르다. 재판의 날이 다가왔다. 법정 안은 팽팽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석에는 붙잡힌 조직원 몇 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다. 아들은 증인석에 올라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그들이 시킨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모른 척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것, 겪은 것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판사는 그의 진술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조직원들은 노려봤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구나. 몇 주 뒤 판결이 내려졌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일부 가담 책임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적극적인 협조와 증언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형사가 다가와 말했다. 아드님, 쉽지 않은 길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아들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조금은 숨이 쉬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다. 앞으로 뭐하고 살 거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정직하게 살 거예요. 돈이 부족해도 남들보다 느려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럼 된 거다. 늦어도 괜찮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밥상 앞에 앉았다. 김치찌개에 단출한 반찬이었지만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여보, 결국 우리가 살아남았네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살아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들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받기만 했으니까 앞으로는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홀로 베란다에 나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중요한 건 돈도 체면도 아니더라. 살아있는 것, 곁에 있는 것, 그게 다였지. 멀리서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내가 끝까지 지켜낸 게 진짜 전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삶의 가장 큰 반전은 죽을 것 같던 순간에도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